승계하는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승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걸림돌이더라고요. 6개월 만에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회사가 굉장히 망가진 거죠.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회사를 망가뜨려 보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실제로 상속이 발생한 기업을 소개함으로써 보고 계신 분들의 회사에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승계하는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결국은 승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 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책들을 사서 보는 과정에 이 후계 사장의 인생이라는 책이 제 눈에 보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쓴 회사가 회계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법인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인해서 소설책을 하나 썼어요. 여러 가지 가압승계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만났던 회사들의 이야기를 공통점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을 소설 속에 담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라이센스를 받아다가 정식으로 번역을 하고 제가 직접 번역했고요. 그다음 저희 회사가 직접 그 출판 라이센스 ISBN을 따가지고 책을 번역해서 했고요. 지금도 10년이 지난 이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쓴 책이 한 서너 권 되지만은 그 서너 권 되는 책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스테디하게 팔리고 있는 책이 이 책인데, 그만큼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회사들 경우는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장 알고 싶은 마음들이 우선적으로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강의를 한창 할 때 그 강의를 들으러 온 대표이사, 젊은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2세 경영자였던 거죠. 강의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와서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강의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인즉슨 그겁니다. 이미 아버님 돌아가셨고 시간은 1년 반 시간이 틀린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사전 요건을 확인하는 거라지 않습니까? 이미 물론 상속이 발생해서 정리가 끝난 회사지만 리뷰하는 측면에서 왜 본인도 3세 승계를 해야 되니까 요건이 어떻게 되죠? 제조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제조업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제조업은 요건을 거의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전편에서는 대표이사의 등기부상의 재직 기간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요건이 이 부분은 좀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보고요. 일본 경우도 없어졌습니다. 왜? 승계를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그나마 하려고 하는 후계자들에게 할 수 있는 상속공제를 받아서라도 기업의 영속성을 가져가게 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에 맞게끔 점점 요건이 완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당시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분이 똑똑한 분이라 자녀 아버지도 제조업을 하고 있어서 밖에 나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꽤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계자 재직 요건 중에 상속이 발생하기 전 2년 정도 이상을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재직 요건이 있습니다. 후계자 재직 요건. 이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우예요. 물론 그 뒤에 보면 병역의 이유라든가 아팠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완화가 되는 과정이었고,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완화가 되거나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후계자 사전 요건에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국 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800억 정도 이상 한 회사였고 홈쇼핑에다가 제품을 팔고 있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납세 능력은 됐었고요. 여기서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크게 일으킨 오너분들, 카리스마가 넘치고요. 약간 센 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센 캐릭터이실 텐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혹은 상속과 승계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이 기업의 경우, 이 가족의 경우 발생한 문제점 경우는 아버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셨어요. 진짜 사회 활동도 하시고 또 고향에다가 큰 그 지자체 도움을 받아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협력업체를 모두 데리고 고향 땅에다가 크게 산업단지를 지어서 고향에도 이바지하고
또 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거 또 진행하셨던 분인데 문제는 갑자기 암송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각종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 몸에 일어난 이 병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선생님이라도 제 병을 꼭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거죠. 이제 선생님이 가족들 계속 설득을 했어요. 제발 치료를 받게 하시고 무슨 준비를 하셔라 했는데 결국 이제 3일 전에도 가족들 모았어요. 전무, 상무 오고 기술이사 오고 이제 회계 담당자 오고 해서 이제 의사가 3일 정도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모였을 때도 결국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구두 형태로 유언장을 당시에 만들어서 물론 구술로 유언장을 작성할 땐 사실 요건을 갖추기가 좀 어려워요. 뭐 정확하게 이제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 요건이 필요한데 당시에 이제 전무 정도 되는 그 회사를 아버지가 이제 대외 활동 많이 하시니까 회사 경영을 좀 맡았던 그 분이 회사를 다시 좀 많이 총괄하고 있었던 분이었죠. 이분이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구술로 했던 부분을 자기 아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언장은 날조가 됐고요. 아버님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었고 결국은 법원에 가서 유언장으로 효력이 없음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이 유언장대로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자세한 유언장 내용 중에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뭐 30% 정도를 변호사에게 준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좀 담았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서도 설마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했을까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잠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효력 없음으로 판명이 났는데 문제는 이제 유언장도 확성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유언장도 효력이 없음으로 됐기 때문에 이 가문 또한 이 가족 또한 기업 또한 자연상속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연상속이 발생하면 대주주가 누가 되냐면 어머니가 됩니다. 상속세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 등등의 가장 혜택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배우자에게 먼저 갑니다. 그게. 따라서 대주주가 된 어머니가 회장 대표이사직을 승계하게 된 거죠. 카리스마가 세고 이 모든 것들을 본인 중심으로 결정을 경영을 해오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가족들을 웬만하면 회사 경영과 무관하게 두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회사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상속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회장, 오너, 대표이사가 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오셨을 때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 밑에서 2인자로 회사를 경영하는 분한테 맡겼던 거예요. 근데 상속이 발생하고 이익도 많이 나고 매출도 많이 나던 회사가 6개월 만에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 과정상에서 회사가 굉장히 망가진 거죠. 그 이후에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홈쇼핑에서는 그냥 매출이 나지 않습니다. 각종 사은품 같은 걸 요구를 하죠. 담당자들이. 그래서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은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은품을 준비하고 사서 이 홈쇼핑이 원활하게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하는 회사를 이 전무가 자기 아내를 대표이사로 세운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 회사를 좀 공급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하게 제품을 집어넣게 되고 비싸게 사서 제품을 넣다 보니까 결국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 계속 꾸준히 좋게 나던 이 좋은 그 인기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했던 이 회사의 매출은 유지됐지만 수익 구조가 결국 적자 전환이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 두 분도 결국은 유학 다 하다가 돌아왔고 어머님도 가사만 하다고 뭐 활동만 하시다가 회사 갑자기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잘 알고 있던 기술이사와 전무 회계 담당자들이 결국은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회사를 망가뜨려 보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창업자분들이 끝까지 자기 일을 놓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카리스마 있게 운영하신 분들의 회사의 특징이 이러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 편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1편과 유사하지만은 자연 상속이 발생해서 가족의 가정일만 보던 어머니가 대주주가 되고 당연히 대표이사 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 후계자분들이 아드님이든 자녀분들 누구라도 회사에 좀 미리 적을 올려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든가 유학을 해야 한다면은 미국 현지 사무소라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관련된 제품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판매하는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회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맺어서 꼭 대표이사가 아니라 좋으니 말단 사원에도 좋으니까는 미리미리 회사에 적을 좀 둘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년 정도 적을 두고 나서 다시 유학을 간다든가 공부를 하러 떠난다 하더라도 그 기간들은 어느 정도 사전 요건에서 후계자 요건에서 양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부분들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후계자분들이 이렇게 경영을 하기 전에 회사가 홈쇼핑이 통해서 이제 한 10배 정도 이상 성장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컨설팅 해드린 부분은 뭐였냐면은 홈쇼핑 일변도였던 회사의 매출 채널들을 다각화하는 과정이었어요. 충분히 제품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홈쇼핑이 매출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장 가동률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결국 홈쇼핑 의존하다 보니까는 이 아버지 밑에서 회사를 경영했던 분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좀 회사에 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친 케이스였다 보니까 다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그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게 되는 과정이 이르게 된 거죠. 오늘 인사이트는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조업이라도 업용 요건, 업종 요건 당연히 되겠지만 후계자들의 재직 요건 등을 맞추기 위한 부분들을 한 번씩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언장들을 사전에 꼭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가족들이 회사에 아무것도 모른 채 가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부분이 가족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자녀분이나 사모님, 배우자들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회사에 좀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한 분 이상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머님께서 이게 이제 전자제품인데 가전제품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홈쇼핑 늘 봤던 거고 많은 물건 사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 거고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실제로는 이게 대리인의 역규정 그런 모델 있지 않습니까? 즉 정보를 더 많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어머니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진 그런 케이스가 됐었습니다. 가업승의 기업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비즈니스가 존재해야 가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